한반도의 영원한 숙제이자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는 핵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핵 전에 이제 요즘에 오물풍선, 네, 그러게 말이에요. 뭐 5월 28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오물, 그 내용물 자체로서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도 그렇고요. 얼굴에 똥칠한 거랑 마찬가지죠. 거기 변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이라도 있을 수 있는 생화학 또는 그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리고 만약이라도 폐열 여봉에서 난 방사성 물질들,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실려온다면 그건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될 텐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죠. 왜냐면 그건 이제 직접적인 도발이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국지적이지만 선전포고이고, 아마 김정은 총비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는데 모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이제 오물로 여기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북한에서 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오합지졸이랄까, 아마 아주 성급하게 뭔가 그냥 대충 뛰어보는 것 같은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반 시민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그 접근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 찍어서 신고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전국적으로 올 것 같고, 이제 북풍만 또는 북서풍만 불면 또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휴전 상태인 게 맞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데, 북한 핵무기 기술 어느 정도 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이란 말이 de facto란 말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멈출 수는 없습니다. 소위 붉은 선이 레드라인 넘어버렸거든요. 루비콘 강을 건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말지, 줄이지는 못할지만 느리지 말지, 이제 사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또 그 정말 전세를 역전하는, 그러니까 판을 뒤엎는다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우호관계, 뭐 말이 길긴 하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군사 동맹을 애둘러 표시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자동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군사 자동 개입은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쏘면 다 죽자는 건데,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건데 설마 쏘겠냐, 이건 과시용이겠지.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몇 % 보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사실 마지막으로 해서 어느 나라도, 어느 대통령, 어느 총리도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만지작거리긴 하죠. 메가드 장군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쓰자고 했거든요. 중공군이 밀려올 때 못 썼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나라도 더 이상 쓰지 못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죠. 못 쓰죠. 그러니까 쓰지 못한 거 맞는, 그거는 아주 간단한 그 역학입니다. MAD, 그러니까 붙였으면 mad,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니까 상호 확증 파괴. 쉬운 말로 너 죽고 나 죽기 때문에 못 쓰는 건데요.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자. 너무 커서 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에 수천 배가 넘는 거 못 쓰는데, 그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일종의 불장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각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 좀 한번 한다면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을 하는 미사일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서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90초 내외입니다. 좀 더 정확히 60초 내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30초 내에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죠. 만약에 돼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핵 방공이라도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히로시마처럼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친 거죠. 30초 안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소한 아마도 작은 거를 터뜨릴 수는 있다. 작은 거는 기본적으로 히로시마급이죠. 15,000톤급. 그러면은 이게 어디 올까요? 남대문에 떨어지면 국방부가 있는 용산까지 화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용산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국방부도 있고 연합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있으니까 그럼 남대문까지 기본적으로 1km가 약간 넘는 그런 반경 그냥 순식간에 증발이 아니고 승화죠. 그리고 이제 의정부부터 저기 인천까지요. 그게 다 들어가요. 그 작은 게 하나 가요. 거기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자기 맥동파. 이건 어떤 데 가장 불리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업, 전산기능. 이게 모두 전산화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시계도 그렇고요. 모두 전산화 됐잖아요. 원자 핵폭탄을 지상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잔인하게도 상공 568m 떨어졌거든요. 히로시마. 이게 공교롭게도 롯데 월타워 높이입니다. 거기서 터뜨리죠. 그러면 방사형으로 쫙 내려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게 핵섬광보다 먼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 맥동파. 그럼 일단 모든 전산망, 송전망, 그리고 전기차가 애석하게도 제일 길거든요. 그 다음에 휘발유차, 그리고 경유차 순서로 전부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없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핵 우산. 그렇지만 우산이라는 거는 아시죠? 언제든지 구멍 뚫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우산준이 와서 걷어갈래. 11월 달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11월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겁이 덜컥 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었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지금 만회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선된다면 트럼프가 그러면은 주한 미군 철수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럴 때 김정은 총비서 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은 굳이 핵무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밀고 내려오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반도에 핵무기를 쓰면 다 죽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건 그렇고 그 재래무기를 이용한 도발 이거는 뭐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핵에 국한돼서 본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9개의 나라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북한은 우리가 사실상 핵 보유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50기 그리고 아마 제가 안테나가 낮아서 그런데요. 100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50기라는 그 저기 어떤 임계치를 건너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자, 100기가 50기라고 일단 치죠. 그러면은 지금 9개 나라인데요. 10개 나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더 많았는데 줄어든 거죠. 핵을 포기한 나라들도 있죠. 아, 예.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었는데 포기했죠. 그 다음에 리비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지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는 있었는데 소련 연방이니까요. 그 저기 배치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수가 그러니까 남한에도 998기, 1000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는 없었어요. 아, 핵이? 있었습니다. 전술핵이 있었죠. 보유하고 맞습니다. 있는 핵. 예. 그렇죠. 미군, 정확히 말하면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있었고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물론 단추는 없습니다만 암호를 푸는 거죠. 그걸 누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1990 어쨌든 간에 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어쨌든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아직도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치면은 지금 현재는 이란은 이제 스스로 무기 개발 그야말로 조립만 하면 된 상태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11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정말 대왕거래죠. 나머지는 다 저기 그냥 청상아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피라미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거의 90%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각각 하면은 3만 기 넘었거든요. 지금은 지구가 그냥 초토화가 되겠네. 초토화도 여러 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소위 오버킬이라고 하거든요. 필요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역시 5,000기, 4,000기. 어쨌든 뭐 서로 나누면 4, 5,000기로 갖고 있어. 물론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위력으로 치면 러시아가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우리도 핵무장을 시도한 적은 있었죠.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소규모지만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재래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히로시마 정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요즘은 정말로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IT 대학원생이 차고에서 만들어서 저기 유튜브에 올렸다가 철거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 정예로 해가지고 소액을 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그렇게 만들 정도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비용이나 시간 얼마 들이지 않고 바로 해버리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50조 원 넘습니다. 핵을 만들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네요. 이건 이제 국제 정치 외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치러야 될 대가의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역이 상호 교역일 때는요, 함부로 제재 못 합니다. 파키스탄, 북한을 제재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을 제재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제재하는 순간 미국이 지장을 받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어떡합니까? 애플, 구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크 전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지못해서 협상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보기 3개월이면 끝납니다. 교수님 말씀은 미국의 허락 받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술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나라가 찾으면 저는 만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만들지 않고도 이기면 좋은 거죠. 원자력을 무기로 쓰는 게 원자 폭탄. 근데 원자력을 전기 발전이나 이런 데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원자력 발전조차도 지난 한 5년 정도, 네. 그죠? 지난 정권에서는 그걸 막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원전, 또 그리고 기존 원전이 조금 더 오래 운전하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찌 보면은 그 핵 연료를 조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쌓여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5년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제재가 오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한 번 있죠?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3번이 몇 번 아니겠습니까? 있었죠? 수리말섬 있었고요. TMI 여기 수리말섬, 그 체르노빌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전이죠. 13년 됐네요. 그 일본. 2011년. 거기 4기가 후쿠시마. 근데 우리도 월성 4호기가 뭐 좀 세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늘 새는 겁니다. 왜냐면요, 어딘가 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이 작고, 그리고 경락 건물 안에 있으면 되는, 이게 밖으로는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금부터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고가 아니고 고장이다 또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건 또는 고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쓴다는 거죠. 우리 보세요. 비행기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 타고 갈까요? 비행기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비교는 안 되는 게 핵발전소는 방사선이 나온단 말이죠. 후쿠시마에서 본 것처럼. 근데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시죠? 따라잡은 겁니다. 거북이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죠. 언제 다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가라면 조금 서럽죠. 그런데 아궁이, 원자로는 정말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그 2%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런데 땔감을 못 만든다는 거죠. 농축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우리가 할 수 그거 못 해요. 맨날 그 뉴스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하는 그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소위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아궁이에 관해서는 정말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시 원자력을 지켜들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대형 원자 발전기는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미니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구에 뭐 건설하는 걸 추진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네네, 좋습니다. 소형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100만 킬로와트라고 치면은 이거는 30만, 10만 킬로와트 작은 걸. 근데 왜 작은 거냐? 경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썼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 The bigger the better. 클수록 좋아. 그래서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용량을 키웠던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고 났을 때 녹았을 때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조그맣게 만들지. 그럼 조그맣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3분의 1짜리면 3분의 1이 나올 텐데 하나 지을 때 3개 지어야 되죠. 그럼 결국은 똑같아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SMR, 소형 원전이라는 사실은 신기루인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뚜껑 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게. 근데 지금 얼핏 보니까 홍 시장도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 뭐 협약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반대가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 또 대구에 핵 위험 시설, 혐오 시설 지으면 안 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자로는요 그렇게 덜컥 짓는 게 아니고요. 먼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딘가에서 바닷가가 됐건 호숫가가 됐건 아니면 원자력 연구소 부지가 됐건 간포가 됐건 그런 다음에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요. 대구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 수용성 묻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공표를 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부지부터 그냥 일단 저는 이건 떠보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너무 당연하죠. 그 핵 재처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네네. 그건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못한다면서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우라늄을 끄집어내면은요. 그러니까 1000개 우라늄을 끄집어낸 다음에 광석을요. 그 중에 993개는 우라늄 238. 이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깨지지 않아요. 거기 7개, 1000개 중에 7개 정도가 235예요. 이게 쓸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가루를 만들어가 기체로 만든 다음에 마구마구 돌리면은 235가 전체의 95%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0개를 한 95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다 아시는데 우리나라는 왜 핵 재처리가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연남불. 미국이나 러시아 가면 연애고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불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게 아니고 허가가 안 나니까 안 하고 있는 거군요. 못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못하는 거죠. 거군요. 그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옛날 일본은 기술. 가능하고. 그런데 일본은 조금 편이 그렇습니다. 고 삶아가지고요. 레이건 대통령 해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일본. 예, 일본은 가능한 게 아니고 벌써 가능합니다. 그럼 벌써 일본은 만들고 나 핵 있어요. 만들래 그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톤을 갖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50톤이면요 10,000기가 넘어요. 금방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드라이버만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미국 쪽의 얘기는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 주둔도 하고 있고 아니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거 쓰면 되니까 너네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 너넨 여기까지 해 이렇게 된 거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군부 세력이 있었잖아요. 전두환부터. 그때까지 어찌 보면은 하지 않을게 하고 그 정권 유지 대신에 우리가 하지 않을게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낙하손에 총리부터 해가지고 기시다 총리까지 전부 해서 무려 50톤을 영국, 프랑스 자국내 갖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로가수촌이 돌아가거든요. 1년에 또 8톤씩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게요. 국내 그 폐연료봉, 사용 해결료라고 하는 거죠. 10,000톤이 넘게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 1%면은 100톤이죠. 그 중에 아주 좋은 플루토늄 239가 제 계산으로는 80톤쯤 돼요. 80톤이면은 2만 개입니다. 플루토늄 폭탄 2만 개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아까 비확산 조약도 있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묶여 있죠. 안 하는 것이죠. 못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미국도 텍사스 어디 벌판 뭐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지하 핵실험 하고 네네. 이러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하 핵실험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원자탄이 지하에서 터지는 건데 네. 이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괜찮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수가 네,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땅이 주저앉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2m씩 땅이 떴다가 내리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탑산에서도 1m 정도 넘어왔다가 내리는 바람에 만탑산 키가 네. 저만큼 작아졌습니다. 1m 50 정도로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그러니까 백두산 분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북한이 자꾸 그 땅 밑에서 핵 실험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백두산이 활화산입니다. 첫 네. 번째는. 그리고 주기가 1000년인데요. 이게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은 988년인가 그렇고 지금 1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김정은도 알겠죠. 그런데 만탑산이 떴다 앉을 정도면은 충격이 갈까요? 말까요? 영향을 받죠.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은 아마도 태평양상에서 400km 상공에서 EMP탄 상공에서. 예. 교수님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대가 끊길 위기다 이러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어찌 보면은 사실 현존하는 그 핵 무기 과학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 들었지 않습니까? 머리도 하얗고. 아니 제자나 후배 양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면은 저는 도쿄 공업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네. 저도 과목 개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당장 학과에서 올라가지 않죠. 학과에서부터. 그래서 겨우 했던 게 외국인 학생들이 제법 많아서 그러니까 제3 인도 파키스탄도 있었지만요. 이란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란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켜주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때 제가 84학번인데요. 저희 때 핵 원자력 공학과 거기 되게 셌었는데 가고자 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별로. 그 이후에 또 안 갔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핵 이거 막 누를 때는 더 안 갔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시 좀 그렇죠.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핵공학과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런 인력들이 나오질 않았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일단 저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자 필요 없이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3차원 인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릴까요? 인터넷에 아직도 나가사키 폭탄의 그 설계 도면이 떠 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냥 그대로 먼저 3차원 인쇄기로 돌리면 됩니다. 요즘은 원자로도 3차원 인쇄기로 돌려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옛날 과학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특수 문제를 했던 그 자체가 설계 도면이 떠 있다니까요. 공차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는 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책 보면 핵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사양길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핵 다음 세대를 찾아가야 된다. 아마 양자공학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핵융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핵에 묶여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21세기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북핵보다 더 걱정해야 될 거는요, 기후이변이고, 인공지능이고 양자공학입니다. 우리나라가 양자공학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미국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핵보다도 이 세상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양자공학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는데 그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컴퓨터는요, 슈퍼컴퓨터 할아버지라도 이진법이에요. 네. 10진법도 아니고 네. 1이냐 영하고 0이냐. 일만 그렇죠. 존재하죠. 켜졌냐 꺼졌냐. 양자역학은 그게 아니고요. 완전 켜진 것, 조금 덜 꺼진 것, 완전히 꺼진 것. 이게 디테일하구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법을 하니까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암호 해석을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데 10년이 걸린다. 양자역학은 몇 초 만에 풀 수가 있다고. 이거 모 아니면 도인데 여기 개, 걸, 유 다 있는 이게 거야. 있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 맞아요. 그럼 이게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해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복잡해지네.
2배, 10배가 아니고 10배, 자승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나기 전에 상용화가 되면은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 오류를 잡는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류 잡는 과정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뒤따르고 있는데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 가지고 거기 뛰어들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게 저희가 안 다뤘던 분야인데 원자력 얘기하고 이러면서 겁도 났는데 또 새로운 걸 또 많이 알게 됐고요. 여기다가 양자까지 가니까 그렇죠. 야, 이게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구나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민감한 얘기고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뭐 한번 알아봐야 될 얘기라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늘 송인열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